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디? 네. 박주현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맹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죠. 왜 고발하셨습니까? 실은 이제 금요일 날 네.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국민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그 고율, 고가의 그 세금이 지금 네. 폭탄이 투척되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힘든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공시지가 때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시지가, 그 부동산 공시법 3조, 네. 10조, 18조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법률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네. 자의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임의로 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한 헌법 소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네.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조세 평등주의에 반한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걸로 이제 헌법 소원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네. 전자소송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전자소송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이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1%에서 4% 정도의 공시지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는 2017년에 부터 해서 6% 이상으로 뛰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2%, 13%까지 네. 높아졌습니다. 결국 네.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국토부 관계자들이 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이 대한민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네.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를 높게 하라고 압박을 했더라고요. 네. 국토부 장관이 결국에는 국토부 장관이겠죠. 네. 그 최종적인 책임은 국토부 장관이어서 네.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그 국토부 직원들을 이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김태훈 회장님하고 또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은 네. 납세자 보호 특별위원장 한변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뛰고 있는데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이제 만 40세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 변호사들이 20여 명 모여가지고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한 또 이거 규명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4.15 부정선거도 지금 대법원 앞에서 나와서 연설도 하고 조사도 하고 소송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번에 납세자 보호까지 또 한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 청년 변호사들이 많이 좀 같이 참여를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서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뭐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실제로 지금 제가 관외 사전투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가 우편을 통한 투표가 부정이 선거다라는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 우편을 이용한 투표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수사, 감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변호사들이 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와 관련된 이 세금 폭탄 문제도 사실은 저는 부정선거의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세금 폭탄을 자의적으로 차별적으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근거에는 결국에는 선거 조작으로 부정선거로 언제든지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자만감 혹은 착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와 이게 결이 다르지 않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권에 대한 상실은 잠깐이지만 재산권에 대한 상실은 바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있었고 또 제가 국세청에서 또 3년 동안 교수를 했었고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나 일선세무서
뭐 지방청의 뭐 납세자 보호위원 등을 또 제가 역임을 했고 또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그 조세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좀 선봉에 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에서도 근무를 같이 하셨죠? 예, 특별감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했는데 요즘에 이 문재인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한 번 또 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것도 세금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왜냐하면은 특별감찰관실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종로에 타워 8이라는 좀 신식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8층에 있는데요. 그 임대료가 한 달 임대료 6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6천만 원. 6천요? 예, 6천만 원인데. 굉장히 넓으네요. 그렇죠. 지사님, 뭐 여기는 되게 좁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 신식에다가 상당히 넓은 공간을 지금 거의 4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9월 26일 날 사표 수리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이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차기 특별감찰관 뭐 임명 제청도 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건물을 빈 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그 당시에 6천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임대료가. 그 정도의 금액이 최소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불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임명해 놓고 특별감찰 자체를 안 하니까 그거는 특별감찰관들은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입니까? 아니, 대통령 측근, 최측근과 대통령 본인은 빼고 대통령 최측근과 그 친인척에 대한 특별감찰 친인척은 몇 촌까지죠? 지금 4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촌, 지금 대통령의 4촌. 그러면 문준용 그 아들, 문다의 딸, 그러면 사위, 다 됩니다. 뭐 손자, 뭐 이 다 해당되겠네요. 다 해당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비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특별감찰관실에서 그들의 행동을 싹 리스트를 했었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한 달에 월세만 6천만 원. 월세만 6천만 원. 그리고 또 거기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도 지금 한 3명 정도 있을 겁니다. 파견 직원들. 직원도 있고. 그럼 이 관공서니까 이게 판공비 여러 가지가 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죠. 그렇죠. 문재인과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돼서 민정수석실이 이제 또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조국이하고 이번에 김조원.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지금 직무유기죠. 사실상 4년 동안 비행위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아마 역대 정권에서 중에 최악의 부패 정권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특별감찰관이잖아요. 근데 그 업무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도 엄청난 중대한 불법인데 뭐 현실적으로 딱 형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직무유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또 관련 소송을 하나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한 1, 2주 내에 또 특별감찰관 그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그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런 정부가 공수처를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순입니다. 알고 보면 다 웃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 박주연 변호사는 젊은 나이지만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직접 1년 했습니까? 1년 동안 직접 실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실은 한 달에 6천만 원씩 월세도 나가고 또 직원 또 여러 명 좀 두고 있으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손혜원이 문제든지 김정숙 여사의 주변 사람 그다음에 그 사위 문제 그죠? 사위가 왜 태국에 갔느냐 또 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납품을
학교에 납품하는 거 많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과 그 아들, 딸 사위, 뭐 손자가 왜 태국을 가느냐, 뭐 또 손혜원 뭐 바로 이 김정숙 여사하고 뭐 숙명 여중고 동기동창이다, 둘도 없다. 이래가지고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부터 이렇게 하는 이런 많은 일인데 이 기강을 잡고 감찰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집에 반드시 이런 사람 감찰관을 두게 돼 있는데 그걸 임명을 안 하니까 이게 뭐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김조원 이번에 그만둔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아니 부동산을 이 반포에 집을 내놨는데 너무 비싸게 2억이나 더 비싸게 죠 워낙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으니까 아예 안 팔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또 사표를 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내막이 뭐? 그 내막은 이제 그 노영민 그 비서실장하고 뭐 오랫동안 그 좀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걸로 이제 뭐 돌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분쟁이 좀 있었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 팔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뭐 김조원 수석은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둘 간에 그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좀 뭐 제가 이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뭐 또 한편으로는 그 청와대 비서실이 이제 이 부동산 대책 실패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4.15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 청와대 비서진에서 먼저 감지 신호를 받아서 이제 집단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 민정수석이 또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관련돼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은 그렇게 관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선관위하고 이 대법원 이런 것들도 민정수석의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터치는 안 하고요. 뭐 지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당 대표실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사실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정보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청와대는 더더욱 훨씬 더 핵심되는 모든 정보가 다 오다 보니까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와 관련된 국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부분에서도 경고 등을 빨리 받았을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단 뭐 부동산에 있어서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사퇴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사님도 느끼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사퇴할 그런 얼굴 두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게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지도가 급락하고 민주당도 지지도가 뽑아주기는 180석을 뽑아줬는데 지지도는 103석밖에 없는 참패했다고 하는 뭐 미래통합당하고 거의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그 실체감 그 여론조사는 더더욱 안 좋을 겁니다. 지금 뭐 아무도 문재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드루킹이나 뭐 중국 IP를 통해서 오는 저기 차이나 게이트, 우마오당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문재인을 실드치는 애들은 정말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하는 일부 대한민국의 소수 세력에 불과하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인데 조작이라는 거는 좀 비슷할 때 조작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그 조작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총선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대로 선거를 했으면은 판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가반이 넘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조작으로 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이 판을 바꾸다 보니까 곳곳에 조작의 증거들이 드러나서 저희들이 캐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겠죠. 10%가 안 되는 정당이 과반이 넘게끔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지지도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석이 많던 대통령도 하고 네네. 지방자치단체장도 다 잡고 있어도 네. 자기들이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박원순 시장이 저지경이 나고 네네네. 성추행을 4년이나 해서 예. 스스로 자살했다.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부산시장 오거든 또 네. 좀 완전히 저지경이 나가지고 예. 지금 사표 내고 그만뒀다. 네. 그리고 김경수는 지금 재판 중인데 예. 2심 재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예. 뭐 이번에 재판 진행이 안 되는 8월 17일 날 휴일 공휴일인 거 아시잖아요. 임시 공휴일인 네. 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바둑이 휴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김경수 아닙니까? 예, 뭐 별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오히려 8월 17일보다는 한 14일 날 휴일을 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8월 17일 꼭 집어서 원포인트 임시 공휴일을 정한 게 이제 바둑이 휴일이다. 네. 왜 8월 17일이냐? 김경수 재판 예정일이 그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다음 달로 미룰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요즘에 곳곳에 찌라시들을 보면 김경수에게 유리한 뭐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찌라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김경수를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쓴 운명이라는 자기 예. 자서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걸 내가 요즘 보니까 네. 문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자기가 뭐라고 써놨나 이러보니까 네. 문재인이 자서전 쓴 그 운명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네. 딱 전화가 왔는데 김경수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습니다. 네. 이 노무현이가 떨어졌다. 그때 이제 김경수가 마지막 비서관을 해가지고 봉화마을에 같이 노무현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바로 지금 봉이바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김경수의 전화를 문재인이 받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쫓아가는 이게 첫 번째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보면은 김경수가 바로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가장 이쁜 바둑이에요. 그야말로 바둑인데 예. 노무현 바둑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바둑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바둑이를 그냥 뭐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려주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홀대를 넘어서 사실상 문재인이 임기가 끝나면은 지사님 보시기에도 감옥을 몇 번을 들어가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감옥 가는 거는 저는 뭐 보통 하도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가 있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도 뭐 감옥 가가지고 앉아 있고 뭐 전두환, 뭐 노태우, 뭐 감옥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는 기본인데 이 떨어지면 바위에 떨어지면 큰일 났다. 나는 그거는 원하지 않거든. 그 다음 또 이 박원순처럼 갑자기 저 와룡공원에 갔다가 뭐 쓱 그냥 어떻게 되는지 없어지고 또 왜 이게 적어도 서울시장 같으면 어떻게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은지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도 수사과장한테도 물으니까 현장에서도 와룡공원에서 물으니까 형사과장이죠. 형사과장. 제익수 형사과장 답을 안 해요. 그럼 뭐 그거는 밝히기가 뭐하다. 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문재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운명 문재인의 운명은 뭘까? 굉장히 참 약간 이 슬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제 경험으로는 매우 온 국민이 또 슬픈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이게 사실 우리 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이 뭐 나중에 죽는 거는 둘째치고 이제 본인과 본인 가족, 본인 최측근들이 어떤 부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감지를 하고 이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은 분명히 본인에 대해서 칼날이 들어올 거를 알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를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될 건데 그런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번에 살려줬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만약 대권을 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안 살려줄 것 같거든요. 철저히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 저는 김경수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경수, 뭐 유시민 이 정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김경수를
지금 무죄뿐만 아니라 지금 차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포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어리석지 않아서 드루킹과 그 온갖 부패의 주범인 그 김경수에 대해서 뭐 단호하게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뭐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국민들이 뭐 바보가 아니니까 네. 국민들은 제대로 판단할 거로 보는데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국민들이 워낙 세금 폭탄을 때리니까 네네. 세금 폭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중에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에 납세자 보호특별위원장으로서 이 공시지가를 올렸다. 공시지가 올린 것이 세금 폭탄 올린데 이게 뭐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는 게 네. 결국에는 일종의 과세 표준이고요. 네. 그 세금을 내기 위한 어떤 그 전제 조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 표준인데 이 원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이제 헌법 제59조가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시지가는 뭐 그러니까 문헌상으로는 조세 종목도 아니고 세율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세율을 인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놓으면 예를 들면 세금을 2배 이상 인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세율은 그냥 예를 들면 네. 세율은 뭐 예를 들면 10%를 두더라도 네. 네. 공시지가가 1억짜리를 2억으로 올려버리면 네네네. 그럼 2배가 되는 거죠. 2배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과세가 되면 더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이상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7억 되는 부동산이 세금을 안 냈다가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참 그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참 꼼수를 잘 부리잖아요. 이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을 했더라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13% 정도였지만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막 그냥 100%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 저 명동의 땅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그냥 1제곱미터당 뭐 1억 하던 걸 2억으로 올려버려가지고 딱 2배 이상 내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공시지가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이런 행정 목적 관련된 기준으로 한 60여 개의 정도의 행정 목적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네. 한 60개 정도가 네네. 건강보험료부터 뭐 이런 게 한 뭐 영향을 미친다고 60개가 올라가 버린 거죠. 와, 굉장히 큰 영향.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뭐 어떤 특정 그 세금, 예를 들면 소득세 몇 프로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오히려 세율 인상이나 그냥 뭐 세목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들고 오늘 입법조사처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요. 네. 이제 부가세 올릴 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다른 OECD 국가는 뭐 한 19%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더 올리자.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지 않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삥을 뜯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올려가지고 결국은 네. 그 돈 가지고 지난번처럼 선거 때 뭐 이렇게 아동수당을 내가지고 네. 400만 명한테 1조 이상의 아동수당을 줘서 400만 표 이상에게 네네. 관심을 산다. 그 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네. 다 한 집에 많이 좀 100만 원씩 막 줘가지고 네네. 정신이 막 그냥 완전히 붕 뜨게 이래 만들어가지고 그 틈에 표를 좀 받자.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이게 남 돈 가지고 돈을 푸는데 그 돈이 바로 이렇게 공시지가 올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율 올리는 거.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 계속 이제 이렇게 지금 모아놨던 돈을 갖다가 쓰는 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면서 4차 추경을 또 하자 이러거든요. 이번에 또 물난리가 났으니까. 4차 추경을 한 지가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란데 이거 지금 4차 추경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지사님 진짜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전 미래통합당이 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백브리핑이나 오늘 태도를 보면은 추경에도 협조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지금 보면 야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지사님. 이거는 진짜 뭐 발목아지를 아예 끊어버려서라도 진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받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한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8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은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또 저희 한병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들도 좀 황당한 게 이제 돈 받아서 꽁돈 생겨서 기부를 했는데 재산세를 지금 최소 몇백을 더 내야 되니, 야, 이거 돌려받아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를 보는, 이제 재산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고가 주택 아니면 다주택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부가세 인상하면 여러분들 가격 똑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 세금 폭주, 뭐 국정 폭주에 대해서 진짜 저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제 조만간 저희 생명 신체권을 앗아가려고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현 변호사가 국세청의 세무 공무원 교육 교수를 하시거든요. 3년 하시고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세금 문제 상당히 많이 아시는 변호사인데, 지금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올리면은 뭐 음식값부터 시작해서 뭐 적용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받거든요. 뭐 1,000만 원을 받으면 1,100만 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제 그 100만 원이 사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전 물가가 올라갑니다. 사실 그 70몇 년도에 그 부가가치세가 신설됐지 않았습니까? 77, 8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가가치세가 신설되고 나서 그 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계기, 뭐 부마 사태가 일어나긴 계기가 결국 그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금의 역사를 보면은 뭐 보스턴 차 사건이라든지 뭐 과거에 뭐 어떤 민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군역이나 뭐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이게 난이 났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난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자고로 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도 그 세금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도 3도 밀란이라고 2조 말에 가렴 주구한데, 가렴이라는 게 가혹하게 짜고 걷어들이고 주구, 아주 비틀어가지고 줄이를 틀어가지고 뽑아내는 이런 세금 뜯어가는 거를 가렴주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뜯어가는 거는 뭐 미국이 또 영국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독립전쟁하게 된 것도 전부 보스턴 차세, 그 인도 차를 수입하면, 영국 차를 수입하면 세금을 엄청 때려가지고 그 식민지 유지비를 쓰고 영국 왕실의 재정으로 쓰는데, 이런 거에 반대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독립을 하고 그냥 밀란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그냥 막 갖다가 걷어들이고, 지금 뭐 공시지가도 막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간이 큰 사람들 같아요. 멍청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돈을 안 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금의 역사를 보면은 창문세, 화로세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 저렇게 창문이 있으면은 저 창문 개수, 창문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또 부과를 했대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대로 내려고 하냐? 다 창문을 없애버립니다. 세금 내는 건 정말 싫거든요. 창문을 닫아버린다, 다. 없애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금이란 거는 국민들한테 바로 직격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싸워줘야 되고 좀 막아줘야 되는데, 지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이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그런데 예산결산 심사를 해보다 보면은 정말 불쌍한 게 국민입니다. 국민은 뭣도 모르고 그냥 돈을 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한꺼번에 그 예산 심사가 우리 이 키만큼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오는데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읽어봐도 그 뭐 또 물어보면 또 다 뭐 이유 변명을 하는데 그걸 다 찾아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이 가져온 예산서는 99% 이상이 다 통과돼요. 이번 국회에서도 네. 1%도 못 받고요. 네. 뭐 1% 받고는 예를 들면 이번에 513조다 본예산이. 예. 그러면 1% 같으면 5조 아닙니까? 5조를 못 바꿉니다. 네. 그런데 거의 99%는 그대로 공무원이 짜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가는데 네. 그럼 공무원 저도 공무원 생활 8년 네. 해봤습니다만은 경기도 예산도 1년에 뭐 20조 30조 쓰는데 그 뭐 낭비가 아주 그냥 줄줄줄줄 새는 바가지예요. 네. 그래서 불쌍한 게 국민이다. 네. 공무원들 흥청망청 쓰고 줄줄 세고 가 보면은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안 하죠. 그저 뭐 면피할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돈은 계속 받아간다. 네. 세금은 계속 올린다. 그럼 이거를 막아야 될 게 그래도 야당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야당도 막을 생각도 없고 그냥 아이고 뭐 물난리 났으니까. 물난리 난 거는 미리요.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돈을 그냥 막 뿌려가지고 지난번 국민 100%한테 저도 안 받아도 되고 다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 박 변호사도 안 받아도 되고 무조건 돈 다 뿌려줘가지고 기분 좋게 해놓고 네. 이제는 또 물난리 났다고 또 추경해가지고 네. 또 어디 뜯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고 네. 지금 이제 수해 가는데 이 수해 복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없어가지고 그것도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어떻게 하냐? 네. 돈을 돌리면 돈을 찍어냅니다. 네. 그럼 돈을 찍어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네. 막 찍어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예. 우리 실질 재산 가치가 저하하거나 아니면은 또 빚을 막 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부채, 국채를 막 발행해가지고 막 퍼제끼면은 이거 전부 다 누가 갚습니까? 그래서 참 빚더미가 산더미가 되고 또 이게 세금이 폭탄으로 떨어지도록 하는데 야당이 과감하게 막아 야당이 안 막고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세금 폭탄 저지 투쟁위원장이 돼가 이러고 있어요. 나이 참. 예, 이거는 답답합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개편하시거나. 세금 폭탄 저지는 야당의 국회의원 103명이나 뽑아놨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세금 폭탄을 저지해야지. 네, 박주현 변호사 이제 나이도 40살밖에 안 되는 젊은 변호사가 세금 폭탄 저지 투쟁위원장을 한다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젊은 청년 변호사들도 계시고 한변에 이제 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법관 출신들도 계시고 그 뭐 법원장 출신도 계시고 부장검사 판사 출신들도 계시고 이제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국세청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정무 감각은 좀 더 뛰어나서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장과 또 고발장을 쓰고 이제 향후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위원장이 되었는데요. 이제 뭐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 또 우리 지사님도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뭐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소송하는데 그 이제 결국은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죠. 고소장, 고발장을 넣고 또 소송을 하고 이번엔 또 부동산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뭐 여의도 LG 앞에서도 하고 민주당사 앞에 가서도 하고 이런데 이번에는 저 을지로에서 또 하는 거 하더라고요. 을지로에서 하고 또 8월 15일 날 경복궁역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서울 서울 경찰청 뒤에 거기에서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도 또 지금 납세자들이 너무 세금 폭탄에 항의하는 이런 집회 시위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집회 시위하는 것이 그래도 KBS부터 언론이 와서 취재를 해주더라고요. 부동산은 취재를 해주더라고요. 부동산 취재하더라고요. 부정선거는 안 해주던데. 부정선거도 안 해주고 다른 태극기 집회도 안 해주고 뭐 정광훈 목사 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돈은 좌우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다. 그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빨갱이 뭐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다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결국 돈 문제는 모든 사람과 공통된 영역이고 결국에는 저 방송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저는 이제 이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그 대법관이나 뭐 행정법원 판사들도 다 부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확실히 있어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금은 보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세금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많이 냅니다. 그럼 다른 큰 회사 현대자동차다, SK다, 뭐 LG 이런 데가 전부 광고 많이 하는데 이 광고를 가지고 뭐 다 방송사도 먹고 사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이 올라가면은 우선에 이 법인세도 그렇지만 부동산 관계되는 거 다 뭐 공시지가 이런 게 다 영향을 받겠는데요. 세금을 내면은 이제 뭐 방송사 광고를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을 지출을 상당히 줄여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변이 이제 공시지가 관련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거랑 그다음 고발한 거 기사가 첫날 30몇 개가 났거든요. 제가 사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뭐 언론 플레이 좀 해봤지만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는데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서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지 않느냐.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보도를 해주고 4.15 부정선거다. 이거는 보도를 안 해주고. 안 해줍니다. 그 4.15 부정선거는 실제로 대법원 앞에서 투쟁을 많이 하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과 청년 변호사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보도를 너무 안 해요. 그죠?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열심히 싸우지만은 보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깝깝하긴 하죠. 깝깝한데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솔직히 더 이제 밝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아예 다 밝혀버리려고요. 다 밝혀서 지금 뭐 보면은 투표수하고 선거인 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특정 투표수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관외 사전 투표가 한 272만 표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아예 그냥 부정선거는 다 감방 가 이렇게 압박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감옥은 당연히 보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우리의 소송이 지금 몇 건 냈죠? 지금 한 130여 건 냈습니다. 130건의 소송을 이게 재판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되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쪽 애들은 안 깔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검표를 하는 순간 모든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게 저들의 전략 같고요. 그래서 뭐 통상적이면은 원래는 그 선거 소송 이후에 한 2개월 안에는 보통 다 끝났습니다. 역대 재검표한 역사를 보면은 그 이전에 정동영하고 김종훈 사이에 그 선거 소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6월과 딱 한 건 정도 7월에 끝났습니다. 재검표가. 그건 검증 자체가 다 그날에 끝났는데 이미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인 것들로 안 가고 지금 드러난 통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불법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데 같이 편승하는 저 대법관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은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통상적이면 이미 끝나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9월 안에 해야죠. 그러니까 9월이 되기 전 8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의 이야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쪽에서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소송을 해놨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 피고로서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 준비서면은 하나는 냈습니다. 준비서면까지는 냈습니다. 만약에 그걸 잘 안 내면은 안 낸 사람한테 불리하게 소를 진행해 주는 게 원래 민사소송 원칙이죠. 우리 이거는 행정소송에 해당됩니까? 일종의 선거소송입니다. 선거소송. 단심 선거소송, 특별소송인 거죠. 특별소송. 이거는 민사 형사가 아닌 특별소송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당시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1조 이상을 400만 명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지급했다. 이거는 명백한 매표행위다. 고발했거든요. 이거는 형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형사건이죠. 형사죠. 정권이 바뀌어야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사님? 저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 한틀 시스템에 제가
한 2주 전에 고발 진술을 하고 왔거든요. 네. 지금 한 10여 건 정도 고발도 했는데 어디 가서 진술하셨다고요?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저기 수원지검, 뭐 인천지검, 형사소송을 하시나요? 부천지검, 부천지청 이렇게 가서 선거소송이에요, 형사소송. 형사 고발을 했죠. 형사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한트 시스템이 전자개표기가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되게 오랫동안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데. 예, 중앙지검은 네. 고발인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네. 이 진짜 저 중앙지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제가 보니까 네. 그 사람도 경희대학 나오고 네네. 그 부인도 경희대 나오고 우리 문재인도 경희대, 김정숙도 경희대. 예. 그러니까 이 두 짝꿍이 두 커플이 다 경희대 네. 동기동창인데 아주 동기동창 경희대 출신인데 예. 경희대 이 커플들이 네. 아주 뭐 찰떡궁합이고 또 김태년이도 경희대 용인 캠퍼스지만은 경희대 출신이라 네. 경희대들이 완전히 지금 성골이 돼가지고 이래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저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경희대 출신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전화 한번 보니까 양석조 검사님, 광주 검사장, 그렇게 했죠. 그게 아마 이성윤 검사장이 아니다. 심재철한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공항. 아니요, 그때는 상가집에서 그랬고 이번에는 누가 인터뷰를 하니까 검사가 아니다 한 것이입니까? 그 문 검사장, 문 검사장, 광주 검사장이 이성윤이니까 검사냐 이렇게 문천식이라고 하시네요. 딱 반문을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리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가서 서울중앙지검은 이거는 경희대학교를 위한 경희대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숙 경희대학교 우리 선배 동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성윤과 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편파적으로 밀어준다. 주요 부서의 형사부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 호남 출신으로 쫙 깔았습니다.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게 해도 너무하는 거잖아요. 추미애 지금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을 또 추미애 밑에 있던 사람을 또 동부지검장으로 앉혔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2년도 안 남은 정권이거든요. 뭐 문재인이 그 전에 하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권 하에서 이런 식의 인사 만행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검사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적폐다. 이래가지고 뭐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다 구속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뭐 완전히 비교가 안 되죠. 사법농단의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폐 검사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선님 제가 이성윤이 끌어내릴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그만두신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만두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석동현 동부지검장이실 때 석동현 변호사님이 그때 전재몽이라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지금 개명을 했는데 그 친구가 피의자랑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유명했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엄청 많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석동현 변호사님이 그냥 내가 장이니까 책임을 진다 해서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기 일이 아니고. 그런데 그 전재몽이 원래 그 위에 부장이 누구냐면 이성윤 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내려와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뻔뻔하게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검찰청에 엄청난 비리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책임지고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성윤 부끄럽다 내려와라 이런 거 1인 시위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사법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이성윤 서울중앙검사장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중앙검사장의 역사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데요. 흑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네. 새 흑역사. 제일 서울중앙지검이라 그러면 가장 검사장 중에 검사장, 검사 중에 검사. 정말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전 법조인이 굉장히 좀 창피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성윤 검사장은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를 맨날 하나 모르겠는데 정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을 좀 진행하는 것도 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가져가서 거기서 문재인을 위해서 이거는 뭉개고 있는 거죠. 묵혀버리는 거 같습니다. 뭉개고 뭐 시간 끌면은 뭐 어떻게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이라는 것은 다 그 처리 시한도 있고 또 처리 절차도 있고 소송 그게 소송법이니까 다 그게 돼 있고 또 규정이 다 안 돼 있더라도 관행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뭉개는 거죠. 조작을 했으니까 뭐 이미 이제 지금까지 지연을 시킨 것 자체가 이미 조작했다라고 하는 자백으로 저는 보여지고 이제 특정 시점을 정해서 만약에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재검표를 하지 않거나 이제 뭐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선거사범 중에서 제일 김경수도 1심에 2년 받았는데 2심을 진행을 안 시키고 또 8월 17일 날 재판 날은 또 임시공휴일로 해가 또 한 달 늦춰버리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수사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도 이게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죠. 수사도 안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것도 중앙지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심각한 울산 시장 선거를 왜 중앙지검입니까, 그게? 그것도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거는 청와대는 중앙지검이지만은. 그게 청와대하고 이제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이고, 그것도 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 울산 시장 선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가 있다. 이것도 중지돼서 진행을 안 시키고 있고. 다 묵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덕택의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 했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공천을 줘가지고 이번에 대전 중구에서 당선이 됐다고요. 그 사람도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한병도 당시에 정무수석도 전북 익산에서 또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또 됐어요. 두 사람이 다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수사도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황운하는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을 아예 폐쇄를 해버리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범죄자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격이 무너졌고 국가 기강이 무너져가지고 도적이 주인도로 나가라고 하고 도둑놈 강도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을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무조건 깔고 뭉개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소관이 아니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거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오히려 미뤄가지고 거기서 깔고 뭉개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은 제가 고발인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걸 읽어봤단 말이에요. 열심히 또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담당 수사관이 이제 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중앙지검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걸 받은 검사는 새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은 이제 정권은 끝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호남 출신들 뭐 검사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검사가 됐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텐데 지금 검찰 조직에 진짜 재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조직 그리고 뭐 자기의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심에 진짜 침을 뱉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저 공수처장을 이 미래통합당에 추천을 안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이래가 뭐 법을 또 바꾸고 규정을 바꿔가지고 추천 안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웃기는 거죠. 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공수처 자체는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물러서야 되는데 계속 강압적으로 지금 또 날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재판 지연 말씀을 하셨는데 고영주 변호사님 아시죠? 그렇죠. 고영주 변호사님 원래 재판이 지금 2심에 계류 중이었다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하면 적화는 시간 문제다. 이 발언으로 문재인이 고발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 나왔고 2심에서 지금 뭐 실형 구형이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그 재판 원래 재판이 원래는 되게 딜레이 되고 있었어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고 판사도 그걸 판결하기 싫은 겁니다. 뭐 사실 무죄를 때리면 욕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판사가 그걸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문재인 대리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리인이 와서 재판 빨리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직권남용인데 얘들은 자기 임의대로 재판을 빠르게 하고 재판을 느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영주 변호사의 그 변호인인 우인식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한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협박을 했다고 하더니 다 감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저는 농담으로 감치돼야 그 뉴스가 되는데 좀 더 세게 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판부가 변호사를 감치시킬 수 있나요? 판사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판사한테 당신은 왜 문재인의 저 대리인의 말을 듣느냐 우리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 제가 보기에는 전 사법부는 아니고요. 그 핵심되는 보직에는 자기 사람들 다 꽂아가지고 지금 재판과 이 사법부의 질서를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심각한 문제. 사법부라는 거는 이 뭐 도둑놈부터 시작해서 범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행주인데 이게 완전히 막 걸레가 됐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막 너무너무 냄새나는 걸레가 돼버리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문재인이 적폐 중에 이거 정말 사법 적폐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피해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8월 15일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몰려올 거로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은 부정선거도 맡아가지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어디로 가서 시위를 하고 부동산은 어디서 시위를 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모르시는 분은 저희 이제 민경욱 대표님하고 같이 하는 그 국투본 이제 국민투쟁본부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8월 15일 이제 1시에 을지로 3번 출구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광복절날 오후 1시. 을지로 3번 출구요. 3번 출구. 을지로 입구역. 롯데호텔 대각선 방향. 그렇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대각선 방향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요. 이제 그 하면서 이제 또 광화문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고, 전 문재인을 향해서 이 분노한 민심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을지로에서 했고, 그동안에 7번하고 4번하고 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난주에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 출구의 청년들하고 이제 4번 출구의 청년들하고 지금 또 합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스팔트 일을 하다 보면 그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없게 하자,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지난주에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어제에 또 같이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을지로 3번 출구에서 이제 기존에 했던 7번 출구, 4번 출구의 청년들과
그리고 변호사들. 서초역. 예, 그 서초역에서 했던. 서초역 4번 7구를 말하고. 이번에 이제 8월 15일은 오후 1시에 을지로 입구 2호선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에요. 3번 출구라는 거는 롯데 백화점 대각선 방향.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이제 분노한 민심을 좀 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도 아마 제가 또 그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민경욱 대표는 경복궁 에서 하는 거기 정화훈 목사가 주로 주도하는 거기에 가서 연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저도 연설을 하기로 우리 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도 연설하시고요. 그날 그러니까 을지로에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하고 있는 롯데 백화점 롯데호텔 을지로 입구역 바로 거기에는 부정선거 부분 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그럼 어디서 하시나요? 부동산도 아마 거기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집회는 지난주에 같이 모이긴 했는데 제가 아직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동산에 거기 하시는 간부들은 30분 동안 정화훈 목사가 하는 저 경복궁역 출구 정부 종합청사 뒤쪽에 서울경찰청 뒤에 바로 경복궁 옆에 청와대 입구 효자동 가는 길 거기에 경복궁역 3호선 경복궁역에 거기 가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연설은 거기 30분간 시간을 배정을 받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나머지 시간 아마 을지로 쪽에서 할 거로 보시면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쪽은 그것도 지금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다 같이 결집을 하시고 또 그때는 4.15 부정선거 그다음에 인국공 채용 비리 뭐 이런 것과 다 연계해서 지금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자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통일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크게 보면은 문재인이 워낙 잘못하기 때문에 박원순이도 죽고 또 김경수도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 나가 돌아다니고 조국이부터 윤미향이도 지금 뭐 그렇고 오늘도 지금 아까 나온 거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저 나눔의 집이라고 위안부들 나눔의 집 다 돈을 모았는데 88억 모금했는데 2억만 위안부 주고 나머지는 그 피해자들한테는 하나도 안 줬다. 그래서 제주는 위안부가 넣고 돈은 뭐 딴 사람들이 그럼 배임으로 고발해야죠. 다 먹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하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요 이게 나라가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이제 기본적인 도덕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막 썩은다기보다도 도덕이 다 무너지고 나라의 법치가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영치가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과연 되겠나. 그래서 참 8월 15일 이 분노한 민심은 모두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광화문에 나오시다 보면 그거 막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실외에서 그러니까 이 5개 집회에서는 한 사람도 감염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남 민심이 너무 거센 물결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거기다가 뚝방을 쌓았는데 이 뚝방을 우리 민심이 넘어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울 거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광화문 광장으로 4.15 부정선거에 분노한 민심 그리고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처럼 이렇게 문재인이 잘못된 것 때문에 아주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냥 완전히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하는 이런 노동자들까지 윤미향의 또 분노한 민심 윤미향이 뭐 이 또 위안부 조국이의 또 분노한 민심 추미애 보고 막 완전히 열받은 분들 그리고 막 부동산 때문에 대박 터진 분은 그날 와서 돈도 좀 많이 쓰시고 근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지는 못하는데 또 팔면 또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또. 제가 어제 그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기자회견 하는데 같이 옆에 참석했다가 끝나고 그 서초동 일대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서초동 일대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문재인이 때문에 막 재산이 꽃배기로 뻥튀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빵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른다. 근데 세금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세금 나와봐야 그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워낙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맞죠. 예. 근데 일단 세금은 많이 내면 또 세수는 많이 늘어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이런 식으로 서초구, 강남구 돈 네네. 많은 동네는 왕창 올려주고 지금 없는 사람은 죽을 지경에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데 네. 정말 참 올려주더라도 그분들도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또 상당히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네. 고가주택이 돼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기존에 몇백 내다가 몇천만 원 내면은 네. 그분이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는 또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지금 진짜 뭔가 문외하 정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권인가. 그리고 지사님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지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많이 온다 그러죠.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한국 부동산 쇼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네. 외국인 소유권 제한법을 빨리 도입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재산권에 있어서도 그 짱깨들이 식민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됐죠. 난민과 중국인들에 네. 의해 가지고 제주도가 큰일 났다. 예. 이래가 이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보니까 중국에서 아예 뭐 그 아주 예. 엄청난 돈이 그게 뭐 검은 돈인지 네. 뭐 흰 돈인지는 몰라도 예. 여기 몰려와서 한국에서 완전히 떼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이제 40살밖에 안 된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청년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금 폭탄 저지 투쟁을 확실히 하겠다. 네.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같이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다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네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네. 인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관련돼서는 또 한변에서 제가 이제 납세자 보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대법관 출신, 그 법원장 출신, 뭐 그 검사장 출신, 뭐 부장판사 출신 이런 뛰어난 정관 변호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또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이렇게 국민의 민생에 들어가서 이제 문재인의 세금 폭주, 그 민생 폭주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박주현 변호사 TV,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키다 보니까 여기도 조작질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계정 폭파는 안 됐죠? 네, 계정 폭파는 안 됐는데 네. 뭐 구독 취소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실시간인 노출 이런 것도 좀 덜 되게 만들거나 자동적으로 취소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독, 좋아요, 폭주밖에 없습니다. 네. 분노한 민심이 저 청와대가 문재인을 엎어줘야 얘들이 더 이상 조작질이나 그 간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정말 무도한 이 정권을 엎어야 되겠죠. 엎고 우리 지사님 같이 훌륭한 또 리더가 또 함께 또 국민들이 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국가 기강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우는데 있어서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탤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사님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세금 폭탄을 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